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일요일에 순방 외교를 떠납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곳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약 3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한일 양국 정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의제로 올릴 생각이라고 합니다. 길지 않은 만남이 예상되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역 서울의 한복판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수년간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괴롭혔고 피해자는 수차례 고소도 하면서 방어를 해봤지만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안 되면서 끝내 끔찍한 사건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자, 대통령실이 방통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가부도 함께 이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행정 수도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 내부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를 지키겠다는 그 입장과 맞물리면서 반발하는 분위기도 적지는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신면 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지만 변호사비 대납을 받았다는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정황을 또 확인했고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정황이 추가 정황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도방통 광고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금요일 시도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던 거 다들 아시죠? 현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함께 출장 갔을 때 사진도 찍혔고 그리고 골프도 쳤다는 김 전 처장의 생전 목소리도 있지만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장 시절 호주 출장 갔을 때 그때의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과연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함께 보면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적으로 앞다리 빼는 게 안에 가면 천년묵은 보살이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기억이 안 나고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네, 영상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영상 속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성남 시절부터 알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최병우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대부분의 일정에 김문기 전 처장이 지근거리에서 함께 보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저기 2015년 1월 달입니다. 네. 이제 10박 11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갔는데요. 그 성남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갔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11명이 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김문기 전 처장하고 우명딱. 2명만 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수십 명이 갔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 영상뿐만이 아니고 네. 사진도 찍힌 게 있습니다. 네. 뭐 큰 나무 사이에 두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본인이 뭐 모른다니까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저런 정황들을 보면 앞으로 법정에서 이제 판단이 되겠지만 누가 봐도 네. 저건
모른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저는 아마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의 장면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처장 쪽을 보고 시선 처리를 그쪽으로 하고 농담을 건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가면 천년 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 자, 저런 장면입니다. 일단 시선 처리가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김문기 전 처장 쪽을 향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할 정도라면 꽤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 가깝진 않더라도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TV조선 단독 보도 화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재판에서도 저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뤄질 텐데 네. 왜냐하면 기억에 대한 건 내심의 의사인데 사실 우리가 뭐 관심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벌어졌을 때 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로 그래서 이런 변명 다 하잖아요. 네. 그 외부의 이런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일반인의 상식 기준으로 봤을 때 법원이 평가하기에 이거는 알 수밖에 없는 사이다라고 이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 몰랐다는 말은 내심의 의사로서 이게 뭐 진위불명이 아니라 거짓말이고 허위 사실이 된다라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네. 사실 순리대로 평가를 해야지 아니 하위 직원이고 모르는데 그 10명이 뉴질랜드 가는데 거기에 선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선정이 되고 같이 골프 치고 이 과정이 핵심 부서에 핵심 업무 했으니까 그거에 의해 가지고 선정돼서 같이 가고 일정도 같이 소화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는 것이지 그거를 그때 몰랐는데 그럼 왜 선정됐는지 뭐 그거에 대한 해명은 없거든요. 네. 이건 순리대로 가면은 다들 평가할 수 있는 사안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에 9박 10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 아시죠? 그 영화 촬영지도 갔었는데 그곳에서 또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도 포착이 됐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자, 저런 장면들이 몇 개가 이제 영상으로도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영상 공개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아직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만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서면 조사에서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영상이 촬영이 돼 있고 사진도 있고 골프도 쳤고 권중 위원님 열흘 정도 되는 출장 기간을 함께 갔다면 사실 상식적으로 좀 몰랐다 하더라도 출장을 갔다 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는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앞서 두 분께서 네.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은 되게 주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기억을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자분들과 여럿 만났는데 네. 소수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약속을 잡았던 기자분은 기억이 나지만 네. 다른 분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추석에 인사를 드리려고 네. 명단을 보는데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 영상만으로 네.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기억이 난다, 나지 않는다의 핵심은 네. 사실은 선거 과정에 되게 악의적으로 어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되게 부정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투기 위해서 앞으로 공직선거법 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될 텐데 근데 이것을 다투어서 이 정치권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 앞에 누구도 특권이 없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당시에 또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하셨던 발언 중에 사실과 좀 다르다는 정황의 것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지금 다 들추어서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지금 국정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한번 함께 다룰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던 부분들 그것을 좀
반박할 수 있는 영상이 저희가 또 입수를 한 터라 그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쯤에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이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일행도 11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처럼 기억력 좋으신 분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하고 누군지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자,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되자 김문기 전 처장의 생전 목소리가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화가 난 유족들은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장님과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고 싶지는 않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또 법원의 판단을 저희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통보에 이재명 대표는 불응을 했고 대신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여러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 답변서도 입수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총 3문장이었습니다. 2022년 9월 5일 피고발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서면 진술합니다라는 문장 하나. 그리고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엔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라는 문장 하나. 마지막으로 그 외에 더 진술할 건 없습니다라는 3개의 문장이 다입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뭐 큰 내용이 없고 이제 세 번째 문장은 큰 내용이 없고 두 번째 문장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립니다.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엔 그리고 제 기억에 의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노림수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소환 관련해 가지고 짚어볼 부분은 일반인은 사실 소환 불응 못 합니다. 어떻게 체포영장도 나오고 구속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다 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니까 그런 걱정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하신 건데 보통 소환 조사하면은 나 방어권 행사하고 이러면서 진행되는 것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증거를 제시하고 질문하니 뭐 이렇게 진술만 기재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거에 대해서 당황하면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그 감정까지도 괄호를 쳐가지고 기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변호인이 답변을 제시하면 잠깐의 상담 시간을 요청하여 10분간 퇴실하다. 이런 것까지 다 제출이 되는데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마저도 기재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불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는데 한 내용 자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조금 이제 물러서는 부분이 느껴져요. 방금 딱 짚어주신 부분이 방송 진행 중에는 기억이 이제 이래 하나 전제를 하나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방금 TV조선 단독 보도 지금 나온 거도 이런 게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다는 걸로 지금 흘러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니까 방송 촬영 중에는 그때 기억에 의하면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알긴 알았는데 그때 깜빡 또 기억이 안 났던 겁니다. 이렇게 한 발 또 이제 걸치기 위해 가지고 깔아놓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피해가기 위한 노림수로 장치를 설계하는 거에 불과하지 사실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증거관계를 다 흔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 반면에 이재명 의원 대표의 그 변론이 약간은 지금 추가적인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그런 방어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또 엿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저도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건 이제 법적으로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떤 진술할 것이 그렇게 크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는 사실 그 방송 당시에 몰랐다고 한 것뿐만 아니고 네. 국정감사에서 답변, 그다음에 뭐 김무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의 반응, 네. 뭐 이런 데에서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답변서에 있던 뭐 방송 그때는 기억이 안 났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거 한 문장 가지고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서에 보면 김문기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진 않습니다. 뭐 등장시킬 만큼 내용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이것 또한 어떤 포석에 깔려 있는 겁니까? 있죠. 왜냐하면 내가 주장한 내용이 나중에 모순되는 증거가 들어왔을 때 딱 막다른 길에 막힐까 봐 최대한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소환 조사도 받기 싫어. 특정인, 특정 장소, 뭐 특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하지 않고. 정확하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발언이나 이런 거 거짓말 논란 벌어지면은 맥락이 달랐다, 취지가 달랐다, 그 뜻이 아니었다. 이것도 법정에서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가 뭐 존 르카레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흔들면 기준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정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상황 TPO에 따라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취지가 다르고 이러는데 거기에 무슨 이름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뭐 어떤 일자 장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거기에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의혹들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우려했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첫 판단은 사업성이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11개월 만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부지 평가입니다. 2014년 4월에는 종합 의견이라는 안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경제성 검토에서는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바뀌었는데 여기서 사실 차이가 있다라면 우리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김인섭이라는 인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병욱 위원님, 김인섭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직함으로는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 회사가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없고요. 네. 2015년 1월 달이죠. 네. 1월 달에 김인섭 씨를 이 백현동 시행업자가 영입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2014년에 이 백현동 시행업자가 여러 차례 성남시에다가 그 용도 변경이나 뭐 이런 거를 그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다 허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05년 1월 달에 이 김인섭 씨를 그 영입을 하는데, 김인섭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2006년에 성남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때 이재명 대표는 낙선했죠. 네. 그리고 2010년에도 이제 그때는 당선이 됐는데 그때도 뭐 직책을 맡지는 않았지만 당선에 기여한 그 선거 캠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인섭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상당한 측근이라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시행업자가 김인섭 씨를 영입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11개월 만에 바뀌었다는 거는 영입하고 나서 다음 달이죠. 3월 달에 2015년 3월 달에 갑자기 이제 경제성이 있다고 바뀐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변화는 김인섭 씨 영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인섭 씨 영입과 이 백현동 아파트 그 신축 허가, 네. 이 부분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거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얘기를 국감장에서 했냐면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듣겠습니다. 지사님 백효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자, 또 다른 의혹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검찰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련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제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지금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금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공소시효가 다가왔고 결국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새롭게 추가로 확보한 어떤 정황이나 근거, 자료, 사실 여부 등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그 2018년에 그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법 위반을 불기소하더라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를 한다라는 입장을 그 불기소 결정서에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로 확인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쌍방울의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마지막 종착지나 사용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방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핵심 관계자들은 지금 해외로 도주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특정 짓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다 아니다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 공선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계좌 추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허위라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 네. 다만 지금 이게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에 대한 수사가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명시한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왜 불기소하면서 이거 가능성을 언급하냐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건 이례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무슨 점에 의하면은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였을 것으로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이러해가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흔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 싹 빼고서 그냥 뭐 불기소, 무죄 이러면 그걸 역공의 근거로 쓰는 경우가 있고, 나 결백한데 왜 몰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가 수사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지 않고 나머지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들어간 문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높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변호사비를 본인이 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낸 변호사의 비용이 우리가 아는 흔한 상식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목소리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허은 의원님, 네. 2년간 로펌 10여 곳에서 의뢰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 일단 뭐 이제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용으로는 2억 5천만 원이다. 이례적으로 소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보통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는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복만 입었다라고 했었던 부분도 사실은 내복만 입은 게 아니라 내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호사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을 상당히 많이 해서 변호사비를 상당히 많이 쓰는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수임료를 썼기 때문에 비용을 약간 절감해 주는 건가? 네. 라는 막 오해가 생길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그 변호사분들께 여쭤봤을 때 네. 그 비용 자체가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그 정도의 비용으로 수임료를 내는 것은 사실은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 또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퀘스천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용 자체를 내린 것도 문제고요. 네. 그 비용을 누가 대신해서 내준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는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레토릭을 잘 쓰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설득력이 있었던 정치인으로 네. 그래서 지금도 팬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두려움이 많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의 후보로서는 마구마구 이 이야기들을 내뿜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주워 담을 그러한 이게 좀 두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서면 답변서 자체도 이렇게 짧게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변호사 이재명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요. 정말 더 의혹은 더 커져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평판이나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지켜봤던 이재명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비가 2년 동안 로펌 10여 곳, 2억 5천만 원 생각보다 이례적으로 소액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환 사채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태영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가 지금 쌍방울의 계열사의 또 사회이사라든지 또 경기도를 통해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이런 부분들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돈이 활용되고 쓰여진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의심을 검찰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또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기준으로 2억 5천이면 많은 거 아니야? 이럴까 봐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로펌이 10여 곳이잖아요. 그럼 10분의 1로 다시 또 나눠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심급 대리라 그래서 1심, 2심, 3심이 다 각각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또 로펌별로 3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심급에 받은 돈은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하면 2억 얼마 많지 않나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수임료라는 건 민사 사건보다 형사 사건이 굉장히 수임료가 세고 네. 그리고 그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사건이면 정말 엄청나게 뜁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경력이나 이런 걸 따지는데 지금 쟁쟁한 분들이 붙었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인 금액이 업계 현실상으로 맞기 때문에 이걸 다른 부분으로 채워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당연히 나올 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볼 만한 근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마침 그 변호사님들은 다 쌍방울 계열사들의 사회이사로 해서 그 비용을 더 받으셨고 경기도나 이런 자문 변호사가 돼가지고 수임료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았다라고 하시지만 그 풀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풀 안에서 사건을 몰아서 받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또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액으로 받으신 게 업계 현실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시더라도 그걸 왜 그쪽으로 몰아줬는지도 굉장히 또 특혜의 여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보전이 있지 않았는지는 연계돼서 조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중 대변인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좀 구분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통상 시장의 가격과 좀 달랐던 부분이 어떤 다른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변호사비 정도가 불법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사실 그 친구가 변호사일 경우에도 네. 좀 사정을 봐줘서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으로 이것이 아주 문제라고 보긴 어렵고 만약에 쌍방울이 정말로 대납을 했다라거나 그리고 자문을 하지 않았는데 자문료를 줬다. 거나 이런 사실이 함께 드러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의심이 되게 좀 합당한 의심이지만 현재 상태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를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라 네. 현재 상태에서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규정하고 단정한 채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건 좀 무리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단정하거나 규정한 아니 건 왜냐면 아까 이제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단정을 못했기 네. 때문에 지난 9월 9일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이걸 기소를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간 거고 이제 본질적인 부분인데 본질적인 부분은 이런 거죠. 사실은 시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변호사 비용을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10개 정도의 로펌이고요. 네. 그다음에 30명 정도의 호화 변호인단이에요. 네. 그 정도라면 거의 100억 가까이 그 변호사비가 들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5천이 아니라 2억 8천만 원을 이제 송금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다 이거죠. 그런데 가만히 알고 봤더니 자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5명이 쌍방울 그룹의 본사 계열사의 사회이사 감사 등으로 다 취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국 변호사비를 보전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과의 관계는 그거 말고서도 또 다른 관계들도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 쌍방울 전환사채 얘기가 나오는데 이태영 변호사가 의뢰인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얘기를 해요. 그게 20억 전환사채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전환사채를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 또 불투명한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자금 세탁 정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사채는 뭐 그렇게 불투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불투명하게 5명이 작년 6월 10일인가요? 오전에 그 전환사채를 샀다가 오후에 갑자기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현금 50억 원을 수익을 챙겼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직 단정할 단계가 아니고 그걸 혹시 이게 대납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관계가 밀접하게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본질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접근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쌍방울의 문제가 이재명의 문제다라고 단정짓고 이렇게 계속 이 사건을 보는 것 자체가 좀 무리스럽지 않나. 그 연결고리가 나온 다음에야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단정 짓고 프레임을 그렇게 맞춰서 검찰에 수사한다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정황과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나오니까 의심을 갖고 팩트 체크를 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검찰 수사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조사뿐만 아니라 뭐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도 있었고 그리고 장남도 엊그제 소환 조사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아들 소환 조사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불법적으로 상습 도박했고 또 성매매 의혹까지 성매수 의혹까지 있는 것 같다라는 혐의로 일단은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아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 이재명 대표는 사과를 했고 특히나 성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마사지 업소 관련해서 후기 올린 것 두고는 이제 성매매 가능성이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 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법에 어떤 위반이 있다라면 그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또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그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편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그냥 타켓을 딱 정해놓고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요. 무도하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황운하 의원님,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부모라면 자기 자식에 대한 부분만큼 무거운 것이 없고요. 그만큼 더 이렇게 따갑게 또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 가족에 대한 것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드님이 지금 92년생이시고 이제 30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께서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고 사실 소환까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에서 문제 삼는 거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환 조사에 임했고 또 그리고 당대표가 직접 사과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치적 프레임을 삼아서 이건 의도가 됐다 하면서 다시 한번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의 그 접근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생 얘기하시면서 이게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프레임을 잡아서 정말로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지 이게 진짜로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전방위 수사의 그 배후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지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의 배우가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권재웅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민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의도는 없다.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어쩌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 하더라도 야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아들의 어떤 불법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환에도 응해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조금 시야를 더 넓혀서 보면 세상의 문제라고 여겨진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아들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허위경력 관련한 것도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형사처벌적 부분은 아니지만 논문 관련해서도 모든 국민이 그 어떤 논문이 정당했다는 국민대의 어떤 결정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문제도 있는데 유독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표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튼 이런 국면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우리를 지적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국면으로 가버렸는데 근데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저는 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죠. 그리고 불평등 문제는 계속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어쨌건 스토킹 범죄로 사람까지 지금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해주길 바랬던 윤석열 정부가 그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수사받지 않겠다, 수사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국정을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의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또 새로운 영상을 저희가 입수해서 보여드렸었고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것, 그리고 백현동, 또 대장동, 그리고 아들의 문제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 가기 전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좀 반박이 될 만한 그리고 꼭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 그 영상을 저희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다음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자, 안에 가면 천년 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 아니에요?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기억이 안 나고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자, 허나 의원님, 일단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일단 아니라고 계속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영상을 보면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그냥 모르는 걸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모르는 걸로 저희가 해드리고 대통령은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의 자격도 없으시고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곁에서 저렇게 같이 농담도 하고 옆에서 지켜봤던 본인을 위해서 일했던 그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겠다고 리더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모르는 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표에서 내려오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권중 대변인 혹시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뭐 물론 이제 다른 당의 어떤 비판 혹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되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당의 일을 잘 처리하고 국정을 좀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것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주 좋아하는 분만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는 전혀 동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부정 여론이 70%,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잘 다뤄주시면 국민들이 여당의 신뢰를 더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잘할 수 있도록 다수의 힘을 가진 야당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원내 우리 국회 내에서 도움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사실 상임위도 잘 열리지 못하고 상임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기 정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진척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께서 협치 분위기를 만드셔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민주당이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도 국민들은 아마 여당에게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수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민생 문제, 정부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맡은 일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거 형사사건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물타기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다 나라 걱정하시지만 저도 나라 걱정되지만 재판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맡은 말 열심히 해서 수사 열심히 하고 법원의 시간이 왔는데 그걸 정부에서 풀어주는 문제인 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 핵심은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에 대한 대답이 있냐면 이재명 대표 내려와 달라고 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였지 뭐 수사하지 말라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허은하 의원님은 이제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이 연결되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을 얘기하신 거니까 맥락이 있는데 그걸 민생 문제와 연결된 건 조금 저는 이제 결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국민의 혈세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최근까지 사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태양광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과연 제대로 그 돈이 쓰여졌는지를 따져봤더니 정말 피 같은 세금들이 허투루 쓰였다는 것이 최근에 적발이 됐습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개탄스럽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격앙된 발언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해먹었는지, 태양광 보조금 누가 받아갔는지 아마 다 드러날 겁니다. 약 2조 1천억 원 중 총 2,267건, 금액으로는 2,616억 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국민들의 이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감사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신 대로 어제 아침 출근길에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고,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문전부대 사업이 본격화됐었기 때문에 또 야권에서는 이 자신의 무능함을 문정부 탓하면서 덮으려고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수조사가 예고가 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이게 뭐 1조 원을 넘어서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막대한 세금이 허투루 쓰였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조사는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조사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9월부터 조사한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는 이 태양광 비리 문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철저하게 조사는 안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 4개월 정도 갓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전국에 그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2개 정도를 표본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26개를 다 조사했을 때는 도대체 얼마만한 규모의 그 위법 행위들이 있을 것이냐 하는 건 상상도 저희가 하기가 어렵죠. 그냥 단순하게 뭐 12 곱하기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전수조사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게 총리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수사 의뢰, 고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그냥 일반론으로 이제 이권 카르텔 이렇게 적발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도 상당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해먹는 패거리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리 다 나눠갖고 또 이권도 전부 나눠갖고 이번 정부에서 한 저 태양광이니 이런 공사 발주한 거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해먹었는지. 탈원전 한다고 해서 전기값 올라가게 해놓고 우리 산업 경쟁력 떨어뜨리고 태양광 보조금 누가 받아갔는지 아마 다 드러날 겁니다. 자, 표본 조사만으로도 2,600억 원에 달하는 2,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새 나갔다는 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문을 보면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태양광을 한다는 이유로 잘려나간 나무가 무려 265만 그루나 된다고 합니다. 경북이 가장 많았습니다. 69만 그루, 그리고 전남이 56만 그루, 충남이 36만 그루, 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265만 그루가 베어져 나갔습니다. 1년에 나무를 심은 걸 따져봤더니 한 5만 그루 정도가 이제 심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복원하려면 55년이 걸린다는, 뭐 단순 산술 계산이지만 55년이 걸린다는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태양광을 하는 이유가 어떤 자연을 좀 살리고 공기를 좋게 하고자, 뭐 오염을 덜 시키고자 하는 건데, 탄소를 흡수해 줄 수 있는 나무를 이렇게 무참하게 베어 나가면서까지 과연 태양광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의문도 드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태양광 사업을 그리고 신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리 혹은 아니면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치가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더 키우는 일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이 조사를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되게 확대되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이 사업의 집행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되려 이 신재생 사업 자체가 아주 문제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정 집단에
어떤 이권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연결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전력의 7%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OECD 기준으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며칠 전에 삼성에서 아리백 선언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자신들이 만드는 반도체의 전체는 재생에너지로만 만들겠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플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가지 않으니까요. 근데 삼성이 혼자 쓰는 전기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거의 40%에 달합니다. 근데 삼성 말고도 SK도 있고 뭐 하이닉스도 있고 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되게 절실한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하면 한국은 되게 국제적으로 아주 큰 어떤 불이익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요. 신재생 에너지를 쪽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긴 한데 너무 급격하게 진행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투입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해외와 달리 이런 신재생에너지 특히나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어떤 자연 환경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렇게 급격하게 하면서까지 했었어야 했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세금이 줄줄 새어 나갔다. 뭐 이런 지적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마 신재생에너지 가지 말자는 정부 차원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과방위에서 작년 2년 동안 했고 또 올해도 과방위에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앞으로 5년, 10년 뒤까지 지금 저희 과기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환경에 맞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자체가 이제 원자력하고 핵 융합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켜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무 지금 265만 그루가 잘려나갔다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감에서는 비 오고 장마철에 어떻게 되냐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또 태양광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권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친환경 때문인데 친환경과 동떨어진 이 부분을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도해 본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몇백 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보고받으면서 국감에서도 수많은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원자력이라던가 핵융합 에너지를 가지고 또 반도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미래 세대로서 혹시라도 에너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태양광은 이건 실패한 것 같다라고 저희 과방위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 어떤 환경 활동가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계획상으로도 개발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네, 정말 그러길 바라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네. 이것도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나무를 이렇게 깎아낼 때 지금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도대체 뭐 했었나?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 그렇게 아끼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 안 하고 보조금은 다 타고서 지금 또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끝내마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건 정말 환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리하게 급격히 추진된 사업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서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시민단체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이번 정부 와서는 조금 바로잡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여러 시민단체에 참여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와 우리 시민사회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사회는 그동안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또 대안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왔고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을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자,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윤미향 의원이 몸을 담았던 뭐 정의연 같은 곳도 굉장히 지원폭이 늘어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수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도 했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민단체 지원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서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 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견할 만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고가는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자, ATM기로 전락해 갔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들어봤는데 뭐 잘못된 게 있다면 뭐 고쳐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꽤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보조금이 진짜 눈먼 돈처럼 막 쓰이고 있습니다. 회계만 하면은 딱 맞춰놓는 기법들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게 다 털지 않으면은 근절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왜 시민단체를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명예훼손하느냐 뭐 그러지 말아라 이런 걸로 정리될 부분이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뭐 태양광이든 뭐든 보조금이 쓰이는 건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뭐 고발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다 털어가지고 다 없애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고 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 조사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작년 9월.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아, 매년? 예. 문재인 정부 때 그 사업을 조사를 해왔던 건데 갑자기 이게 뭐 새로 생긴 것처럼 마냥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인 것 마냥 몰아가는 게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화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용 의원님, 뭐 민주당 입장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시민사회 관련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사회가 시민사회, 뭐 시장 그리고 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자체를 위축시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저렇게 ATM기다, 시민사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마무리된 걸 보면 제대로 기소를 하거나 불법을 찾아낸 후속 보도는 보시면 생각보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낙인 찍기까지는 했지만 그 다음에 추진된 것을 보면 불법을 찾아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까지는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신 대로 정말로 그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하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해야지 시민사회 전체를 뭔가 모독하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걸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동안에는 개선이 갑작스럽게 안 됐던 것이 시의회가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였잖아요. 서울시의회가. 그래서 이제 안 됐던 거고 이번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민단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또 관리 감독하는 것도 서울시가 안 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또 모여서 했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저희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 한 사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하정우 씨. 돌아온 하정우. 2020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논란이 되면서 2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가 최근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얘기는 사과였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 인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과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프로포폴 투약한 혐의 때문인데 그때 당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 출석했을 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앞두고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하여튼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늘 죄송하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예. 자, 당시에 3천만 원이라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높다. 그래서 항소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했었는데 하정현 평론가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이유였습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뭐 하정우 씨 측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이 이슈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배우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잖아요. 이런 이슈가 이어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점점 진흙탕에 빠져드는 것이고 네. 본인이 항변을 하면 할수록 사실관계 검증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더 사안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하정우 씨 측에서는 본인이 약물을 뭐 오남용한 것이 아니라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서 이제 뭐 마취를 받은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일단은 그 형 자체가 3천만 원 벌금형이라는 것이 감내하지 못할 수준도 아니고 일단 실형은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논란을 더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감내하면서 자숙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숙을 2년 넘게 했고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OTT 드라마 수리남으로 복귀를 했는데 흥행을 했습니다. 제작 발표 때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작품으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시작한 그런 마음이었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가 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언젠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흥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오징어 게임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꽤 진짜 반응이 좋던데요. 꽤 히트작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은 뭐 역사적인 히트작인데 네. 이거는 당대 최고급의 히트작 수준으로는 가는 것 같은데 그 지난 14일 기준으로 넷플릭스 TV쇼 세계 3위에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오징어 게임 이후로 최대 한류 히트작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입소문을 봐도 굉장히 재밌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큰 반향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흥행을 하면서 넷플릭스 인기 순위 3위까지 올라가면서 이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실제 존재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리남이라는 국가가 마약국으로 드라마에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마약국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고 싶었는데 다시 드라마에서 이 이미지를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리남 외교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at we in ieder geval willen is duidelijk maken dat Suriname niet meer. 깊은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 한인회 통해서 저한테 알려달라 하고 쌍연락만 구축하는. 자, 당연히 수리남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게 항의를 해왔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네. 대응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이 드라마의 제목이 영어 제목이 나르코스 세인츠거든요. 네. 원래 우리는 수리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원래 처음부터 수리남이었었는데 수리남 측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계속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에서 영어 제목이 나르코스 세인츠라고 바뀐 거고 네. 제목은 바뀌었지만 내용에도 일단은 불만이 있는 거죠. 수리남 측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불만의 의사는 접수가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좀 수리남 측하고 앞으로 관계를 잘 도모하기 위해서 대화를 잘 해보겠다 그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사실 뭐 근데 국제 분쟁으로 가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뭐 법적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수리남의 국내 정치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메시지를 그냥 던진 거 아닌가 싶은데 수리남이 옛날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을 때부터 네덜란드 마피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마약 공급 국가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수리남의 대통령을 걸석 재판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던 사례도 있고 지금 현재 부통령도 마약 혐의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마약과 관련된 혐의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다라는 걸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어필하고 있다라는 걸 국내에도 알리기 위한 차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리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